자, 조세법의 법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헌법이죠. 헌법. 헌법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 법기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기반으로 해서 하위 법령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일 것입니다. 그럼 헌법 제38조에 보면 납세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이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국민 계세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납세 의무, 국민 계세주의. 그 다음에 헌법 제59조에 보면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뭔 말이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조세의 종목, 그렇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게 조세 종목이잖아요. 이런 세금, 조세 명칭, 종목. 그 다음에 소득세율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 부가가치세율을 몇 프로를 할 것이냐, 이런 세율. 세율도 국회에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함부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율을. 그래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런 뜻이고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차별금지의 원칙이겠죠, 이게. 자, 그럼 어떤 법률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조세법에 일반세법, 개별세법, 일반세법으로 나눈다면 조세의 일반세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입법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고요.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그에 대한 처벌 관계를 정하고 있는 게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조세 감면 깎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 무겁게 매기는 거죠. 감면 또는 중과 등에 관한 조세특례사항을 정하고 있는 게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조세 지출을 얘기할 때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조세가 이루어지는 거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국가 간의 조세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세법들이 쭉 있잖아요. 개별세법들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무슨 이런 쭉 세목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OECD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데, OECD 기준에 분류하면 거기 보면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소득과세의 세원은 뭡니까? 소득이잖아요. 세원이 소득인 소득과세, 그 다음에 세원이 재산인 재산과세, 세원이 소비인 소비과세 이렇게 분류를 했죠. 소득과 재산과 소비. 소득과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 특별세, 재산과세에서는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조세의 종목은 몇 개가 있나요?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가 14개, 지방세가 11개. 근데 지방세는 11개 세목이지만 세법은 지방세법 하나에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세는 14개인데
14개가 전부 다 개별 세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별 세법. 지방세법은 지방세는 11개가 그냥 지방세법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국세는 14개가 개별세모로 돼 있죠. 양도소득세는 어디에 들어있죠? 소득세법에 들어있죠. 소득세법에 들어있고, 예외적인 사항이, 그 다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둘이 같이 묶여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내국세 중에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국세 중에 관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요게 이제 국세고 14개죠. 그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하나에 11개가 들어있죠. 도세, 시군세로 구분되고 도세 중에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해서 총 11개 다 합쳐서 15개, 25개가 해당되죠. 그러면 요즘 보통 보면 이제 신문에 보면 뭐 횡재세를 부과하느니 뭐 죄악세가 어떠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속에 들어있는 이 개별세법 속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죠. 횡재세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 그럼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면 법인세를 부과할 것이고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명칭이고 법에 정해진 명칭은 세목은 25개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세법 법원 중에 조약과 국제법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과 국제법규는 조세법에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갖는다. 이것 역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교환 공문이 있잖아요. 이게 국가 간에 공문을 교환하는 행위죠. 공문을. 법을 제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간에 공문을 교환해서 그것이, 국제 간의 조약이나 국제법규로 인정받는 것들이죠. 교환 공문 한번 살펴보면 정식의 조약 규정에 기초해서 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문서를 교환한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하는 얘기죠. 문서를 교환하는 합의의 형식을 교환 공문이라고 한다. 이것도 일종의 조약의 일종이다. 그런데 조세 조약에 있어서는 교환 공문의 형식이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는 교환 공문이 정식의 조약과 달리 간편해요. 국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인 조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환 공문을 통하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시행할 수 있으니까 간편하기 때문에 나라들이 이걸 많이 채택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국회 승인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환 공문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겠죠. 이 점에서 그 성질이 국내법에 있어서 위임미법에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령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있죠. 시행령은 누가 만드나요? 대통령이 만드는 거죠. 대통령령. 소득세법, 그러면 소득세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더 구체적으로 세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기획재정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더 세세한 걸 정하는 거죠. 이게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 각 세법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현대 조세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로 인해서 위임미법의 현저한 증가 현상이 있다. 포괄 위임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52조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시행령의 모법 위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중요한 논점으로 대두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집행명령이라고 있죠.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명령이 있고, 위임명령은 법률의 특별한 위임으로 과세 요건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위임명령이다. 조례규칙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례규칙이죠.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가 징수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와 그 규칙도 조세법의 법원이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정하는 거겠죠. 성남 같으면 성남시의회에서 정하고, 규칙은 누가 정하나요? 시장이 정하겠죠. 시장이 정하고. 성격이 좀 틀리죠. 관습법. 자, 관습법도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서 관습법을 창설을 금지하고 있다. 자, 납세 의무는 물론 과세 절차나 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도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할 수가 없다.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관습법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습법을 창설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무엇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그러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어요. 납세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건 좀 논란이 있다, 이런 얘기죠. 밑에 보면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에 보면 관습법의 성립을 인정할 것으로 볼 것인가? 이제 그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습법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죠. 단순히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냐, 금지 규정, 관습법의 법원성을 불인정하는 견해이다. 그것이 납세자의 행위 규범이 되고 또 과세관청의 법 집행이나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구속한다는 의미에서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세기본법에도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관습법이나 이것을 금지할 거나, 이거는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조세 통칙. 자, 조세 통칙은 뭐냐면 세법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그 세법을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해석을 해 놓는 거예요. 그게 조세 통칙이야. 세법이 소득세법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것을 여기까지는 이제 누가 하냐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행 규칙은 장관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은 누가 하나요? 국세청에서 하잖아요. 국세청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세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집행을 하는 거죠. 법만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법을 잘 해석해서 해놓은 게 그게 뭐냐면 조세 통칙이고 기본 통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세 공무원들은 이 통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세 통칙을 한번 보죠. 세법은 전문성, 기술성,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급 행정청은 조세 행정의 통일을 위해서
세법의 해석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서 예규와 통첩 등을 발령한다. 과세관청 내부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면 내부에서 구속력을 가져. 직원들은 이거 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겁니다. 세무 공무원 업무를 통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세무행정은 대부분 조세 통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조세 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집행의 기준을 시달하는 행정규칙이다. 행정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 법규적 효력은 없다. 내부적 규율이다 이런 얘기죠.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조세 통칙은. 다만 법원은 이때 이 법원은 이제 물리적 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 여기는 이제 수원이 담당이니까 수원 지방법원은, 수원 행정법원은 할 때 법원이죠. 앞에 이 법원은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이 법원은 수원 행정법원은 이런 뜻이잖아요. 법원은 세법의 합리적인 해석을 위해서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조세 통칙.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통칙. 각 개별 세법에서 과세관청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축조적으로 제시한 것이 기본 통칙이다. 그다음 개별 통칙은 개별적 사항에 관한 조세법의 해석과 운영 지침을 주기 위해서 통첩과 지시 등을 발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세법의 법원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조세법의 효력을 한번 봐보죠. 효력은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하나는 지역적 측면, 그 다음에 인적 측면, 그 다음에 시간적 측면, 이 세 측면에서 살펴보죠. 지역적 측면, 지역, 대한민국 전체죠. 뭐 제주도나 울릉도나 독도나 다 우리나라 세법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지역적 측면 받는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되는 게 있죠. 대사관, 외국 공관 이런 데는 우리 법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나라 법을 적용하죠. 그래서 지역적 한계는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되 외국 또는 국제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구역은 우리 법에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적 한계. 자, 이 세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인적 한계.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죠. 대한민국에 와 있지만 외교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시간적 한계. 세법은 제정해서 공포하면 20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죠. 시간적 한계. 그래서 조세법의 효력을 지역적 한계, 인적 한계, 시간적 한계로 살펴봤습니다. 자, 조세법의 기본 원리. 이거는 이제 조세 법규론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런 원리들을 시장 경제력 측면에서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공부를 해왔죠. 근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규정하는 조세 법규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세법의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 그건 조세 법률주의다.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다.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다. 조세 법률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뭐다? 반드시 국회에 법률로 정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법률로 정해라.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세 공평주의,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우리 공부해왔죠. 자,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공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이제 조세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칙이다.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들. 그게 이제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 하나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법률주의, 조세 법률주의 헌법 제59조에 나와 있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도 조세 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형법에 있어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어요. 형법은 친구한테 만 원 빌려줘서 앉아가지고 친구를 그냥 패버렸어. 그러면 이제 친구가 나를 고발하면 형사재판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폭행했어. 그래서 내 신체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형법은 우리의 신체를 구속하는 거예요.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너 1년 살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죄형 법정, 우리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다. 근데 우리의 재산을 구속하는 것, 나의 재산을 구속하는 것은 뭐다? 조세 법률주의다. 법률주의.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대상으로 해서 구속하는 것에 비해서 조세 법률주의는 우리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권을 제약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법률주의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도 있죠. 재산권의 보장, 다 보장되죠. 신성 불가침만 천부적 권리로 인정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공부했듯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나요? 봉건주의 시대나 이럴 때는 누가 다 가지고 있었나요? 왕정 시대에는 임금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왕이 국토의 전부를 다 가지고 그 영주가 뭘 했나요? 자원을 배분해 준 거죠. 백성들한테. 예? 자원을 배분해 준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누가 졌나요? 왕이 지는 거죠. 영주가 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돈을 빌려 쓰고, 상인들한테 빌려 쓰고 하나씩 이것을 상인들한테 땅으로 띄워주고 사유재산권이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유재산권이 형성되고 나서부터는 그 사유재산권이 어떻게 됐다? 신성불가치만 천부적 권리로 인정되면서 뭐가 발전했나요? 자본주의 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본주의 제도의 밑바탕에도 사유재산권 보장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이 되어 지금까지 보장이 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유재산권은 신성불가치만 천부적 권리로 인정을 해 오다가 현대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법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어떻다? 신성불가침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률로 사유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공동으로 살기 위해서 길을 뚫어야 되는데, 땅을 안 내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길을 뚫어야 되는데, 절대 내 땅을 가져갈 수 없어. 그래도 가져가잖아요. 정부에서 가져가잖아요. 강제적으로. 이거는 뭐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부적 권리로 인정하던 사유재산권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법률주의에서 과세 요건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앞에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과세 요건. 그 다음에 법정주의. 과세 요건은 법률에 정한다. 이런 얘기겠죠.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침해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과세 요건. 자,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기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이런 것들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 요건도 뭐다? 법률로서 정한다. 법률로서.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반드시 상위 법규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서 정한다. 이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 법률주의의 기본 이념은 세법상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만 위임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포괄적 백지위임은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헌법 위반이 된다.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이런 얘기죠.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서 조세 채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보증하게 해서 일반 채권의 행사 방법에 의해서 조세 채권의 전국적인 만족을 실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공법이기 때문에 국회에 정한 공법에 의해서만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행정청이 부관, 이게 안 써지네? 부관. 이게 빨간, 기분 좋을 때 나오고 기분 나쁠 때 안 나오네. 행정청이 부관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 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관이 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부관을 찾아보니까 부관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한다. 이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과세요건 법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이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이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다. 그 내용이 이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함부로 불확정 개념이나 개괄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확히 표시하다. 왜? 국민의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죠? 네. 조세 법률주의에서 우리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세 여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세 법률주의가 형해화될 수 있다. 형해란 게 뭔 말이죠? 해골 해자잖아요. 해골 갖다 뼈대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알맹이는 어디 다 가버리고 껍데기만 남는다, 뼈만 남는다 이런 형해화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조세 법률주의가 헌법에 천명해놨는데 법률주의가 그냥 껍데기만 나고 알맹이는 다 어디 가버리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형해화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우리 경제 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계속 변하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도 항상 변하고 있고 세상은 항상 이 우주 세상이 항상 변하고 있잖아요. 경제 현상도 항상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법률에다가 다 이례적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불확정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과세관청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정 개념을 일부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다. 그래서 불확정 개념이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확정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에 나오죠. 이 불확정 개념은 첫째, 자,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이르적이고 명확하지 않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에 의해서 그 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해서 자의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막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효다 이러네요. 이런 개념들은 무효다. 이런 공익상 필요가 있다. 경기 대책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들은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개별적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해야 된다. 둘째, 중간 목적 혹은 경험 목적을 내용으로 해서 하는 불확정 개념으로서 이것은 일견 불명확하게 보여도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의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근데 누가 판단하다? 법원에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법의 해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에서 그 다음에 소급 법령 불소급의 원칙,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급 입법은. 그러나 예외적 권하다. 항상 원칙적이다. 그러면 뒤에 예외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옛날에 앞에 원칙적이다 해서 원칙만 딱 생각하고 외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원칙이란 말이 써져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는 겁니다. 자, 원칙적 금지한다. 원칙적 금지. 헌법 제 13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국세기본법 제18조 2항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헌법 제59조에 간접적으로 소급 조세 법령 불소급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한 게 헌법 제59조다. 헌법 제59조는 우리가 봤던 조세 법률주의죠.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론적 근거로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해서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 보호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위배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기본 이념은 형벌 불소급 원칙과 동일하나 그 기준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자, 이럴 때 이제 진정 소급여가 있고 부진정 소급여가 있어요. 진정 소급여는 뭐냐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행위가 다 완결됐어요. 이럴 때는 법률을 시행하기 전에 행위가 다 완결됐어. 이럴 때 소급해서 시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소급이에요. 이럴 때 소급해서 시행한다면은 진정 소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응? 행위가 다 끝났어. 법률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4월 13일이다. 그럼 4월 13일 날 법률이 시행돼요. 4월 13일 날 법률이 시행되는데 이 이전에 어떤 행위가 경제 행위가 종료가 됐어. 이 이전에. 근데 자, 법률이 시행되면서 갔다 왔다. 이게 이제 진정소급이다 이게요. 진정소급이. 다 끝났어. 여기에 행위 자체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월 1일. 자, 여기가 12월 31일. 자, 법률은 여기에 시행됐는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소득세는 1년간 계산하죠. 법인세도 1년간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 이럴 때 법을 제정해가지고 소급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 부진정 소급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나요? 부진정 소급이요. 진정 소급이요, 부진정 소급이요. 네. 자, 그 다음에 조세 법률주의에서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거기 써졌죠? 과세관청은 법률로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함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청이 감면하거나 세금을 깎아주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법에 정한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합법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국세청이나 세무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그것을 깎아주거나, 예? 징수하지 않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그대로 담당 공무원이 시행해야 된다. 이것이 합법성의 원칙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합법성의 원칙.
법률이 정한 그대로 해라. 합법성. 행정관청의 측면이죠. 행정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그 법을 집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법률이 정했는데 그걸 깎아주거나 세금을 안 내가 안 받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뭐다? 합법성의 원칙이다. 합법성의 원칙. 이해되시죠? 합법성의 원칙.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 조세법은 강행 규정이므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과세 요건은 자동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죠? 실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에 의해서 납세 의무는 자동으로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성립됐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직접세는 안 들어오잖아요. 세무 공무원이 그것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가 필요해야 돼요. 그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에서 법이 부과 징수하라 했는데 함부로 네 마음대로 그것을 깎아주거나 징수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다? 합법성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합법성 원칙 이해되시죠? 네. 자, 조세 법률주의 정신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발현된 것이다. 즉 조세 법률주의 정신을 세무행정에 그대로 구현해서 조세법의 집행 과정에서 개재될 수 있는 자의나 부정을 배제하고 조세 부담의 공평을 유지해야 된다. 만약에 깎아준다면 거기 부정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 하지 말라 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세 공평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경제 주체인 국민은 각종의 조세 법률 관계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입법상에도 마찬가지고 제정된 법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국민은 조세 법률 관계에서 어떻게 취급돼야 된다? 평등하게 취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세 부담은 국민들 사이의 담세 능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된다. 이건 뭐죠? 능력설이잖아요. 능력석, 능력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조세법에 이런 규정이 오는 거는 우리 경제학의 재정학에서 능력원칙, 능력설의 이론을 개발해서 여기다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조세 평등주의, 헌법 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 취급의 금지의 원칙, 불평등 취급 금지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수평적 공평은 과세함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같게 취급한다. 우리가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취급하면 어떻게 되죠? 열받죠. 굉장히 열받잖아요. 열받는 거지.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취급할 것이 또 요구된대. 그죠? 다른 상황에 있으면.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상황에 있으면 다르게 취급합니다. 수직적 공평은 조세 부담이 담세 능력에 맞추어서 배분된다. 이건 다른 상황이잖아요. 응? 어떤 사람은 1년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어떤 사람은 1년 소득이 1억이고 어떤 사람은 1년 소득이 10억이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은 다르게 취급된다 이런 얘기죠. 자, 17, 18세기의 이익설. 자, 편익에 비례해서 20세기의 능력설, 잠재력에 비례해서 이거 이미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조세법의 해석. 자, 해석은 첫째는 문헌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죠? 엄격하게 해석해죠. 성문성에 의해서 이제 문헌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되는 것인가? 그 방향이나 한계는 어딘가? 세법 규정에 사용된 사법상의 개념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조세 법률주의 차원에서의 방법상의 문제들을 다룬다. 두 번째, 경제적 실질과 법적 외관이 틀리다. 경제적 실질과 법적 외관이 괴리가 될 때, 틀릴 때, 이 괴리에서 비롯된 상황 처리와 관련해서 실질 과세의 원칙의 의미와 그 타당 범위에 관한 조세 공평주의 차원에서 이념 내지 실질상의 문제를 다룬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 세 번째는
구체적 개별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타당한가? 그 적용 범위는 어떤가에 관한 문제 등이 주로 검토 대상이다. 그래서 조세법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은 첫째, 실질과세 원칙,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세 번째, 근거과세 원칙, 네 번째, 기업회계 존중 원칙.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격 해석 원칙, 엄격 해석 원칙, 엄격 해석의 원칙, 엄격하게 성문성에 의한 엄격하게 해석해라 이런 얘기죠. 유추나 확장 해석 이런 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조세 법률주의의 파생 원칙으로서 엄격 해석이 있다. 엄격하게 해석해라. 유추 해석이라든지 확장 해석 이런 걸 해석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된다. 엄격 해석. 자, 조세법은 침해 구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물리 해석대로. 이게 엄격 해석 원칙이다 이런 얘기고. 차용 개념과 먼저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을 한번 보죠.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이 있는데, 자, 조세법은 사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라고 했잖아요. 조세법은 뭐다? 세금을 내는 행위가 뭐다? 사법상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공법상의 채권 채무라고 그랬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 채무 관계 이론이 이 공법에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그래서 조세법은 사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법과. 그래서 차용 개념과 고유 개념이 있는데 차용 개념은 뭐냐면 사법상에 형성된 사법상에 형성된 개념들이 조세법에서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것을 차용 개념이라고 한다. 근데 사법상에서는 개념이 없고 오직 조세법에 고유한 개념이 있는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고유 개념이라고 한다. 고유 개념입니다. 그럼 차용 개념을 다시 보면, 자, 조세법의 해석에 관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으로 차용 개념의 해석 문제, 다른 법 분야에서 사용되어 이미 확실한 의미 내용을 부여받은 개념, 다른 법 분야로부터 차용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차용 개념이다. 학설의 대세는 차용 개념은 법적 안정성 견지에서 사법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한다. 고유 개념이 있어, 고유 개념. 예를 들어서 소득, 그럼 다른 법에는 잘 안 나와. 세법에 나오는 거죠. 소득. 세원으로서 소득, 이런 거는 세법에 나와 있는 고유한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유 개념,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유 개념이다. 이런 얘기요. 자, 이제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아까 4가지인가 5가지 원칙을 보죠. 실질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자, 실질과세 원칙은 경제 행위가 실질적인 행위는 이런데 명의는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행위와 명의가 괴리되어 있는 거죠.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얘기지만 뭐죠?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는 누구 것인가? 그럼 다스의 주주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소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다스라는 회사를 좌지우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 개념과 차용 개념이죠. 실질과 명의가 틀리는 거죠. 실질과 명의가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세법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걸 다룬 게 실질과세. 실질에 의해서 과세해야 이런 겁니다. 실질에 의해서 명의상 저렇게 돼 있더라도 그것을 실질 개념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실질과세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법을 적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조세법의 해석 적용 원리다.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법의
해석 적용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과세 물건의 법률상 귀속에 관해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하다. 자, 과세 물건의 법률상 귀속에 대해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하다. 이때 실질에 따라서 귀속이나 거래 내용을 정의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실질에서. 과세 물건의 법률상 귀속에 관해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하다. 물건의 법률상 귀속. 그래서 다스의 주주는 갑도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좌지우지했다. 연대에서 나오면서 만들어가지고. 그럴 때 누구한테 해야 한다? 실질에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이들 규정은 과세 물건의 법률상의 귀속과 경제상의 귀속이 다를 경우, 자, 과세 물건의 법률상의 귀속과 경제상의 귀속이 다를 경우, 경제상의 귀속에 따라서 과세 물건의 귀속을 판정해야 된다. 앞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앞부분은 법률상 귀속에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경우예요. 이 앞부분은. 근데 뒤에는 법률상 귀속과 경제상 귀속이 상이할 경우잖아요. 이 법률상 귀속과 경제상 귀속이 상이할 때는 경제상 귀속에 따라서 판정하는 거고, 법률상 귀속에 관해서 그 법률상 귀속의 형식과 실질이 상이할 때는 실질에 따라서 판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실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실질을. 여기에 경제적 실질설이 있고 법적 실질설이 있다. 경제적 실질설은 거래 등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서 그 경제적 효과의 기초에서 과세를 행해야 한다. 사법상의 거래 형식을 세법상의 요건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조세 부담의 공평을 해할 수가 있다. 이제 법적 실질설에서는 세법도 법인 이상 헌법의 법질서에 편입되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의 법 형식을 존중하고 그 기초에 의해서 형성돼서 파악해야 된다. 이게 법적 실질설이에요. 경제적 실질설과 법적 실질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행위에 따라서 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떨 때는 경제적 실질설이 적용되고 어떨 때는 법적 실질설이 적용되고 그런 것 같아요.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실질과세 원칙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실질과세 원칙. 이런 어떤 내용이나요? 실질과세 원칙. 자, 조금 더 국세기본법 14조 1항에 나와 있는 실질과세 원칙 쭉 나와 있죠. 자, 응능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각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관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 자, 이건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명의신탁. 실질과세 원칙에서 명의신탁. 이름 빌려줬다 이런 얘기죠.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으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자, 소득의 귀속과 관련해서 명의신탁의 경우 그 목적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신탁자와 수탁자 중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그 납세 의무는 명의 신탁자라고 판시한다. 명의 신탁자. 이게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죠. 이게 명의 신탁 금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의 신탁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아마 지금 지하경제에서 돈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이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좀 규모를 크게 해볼까? 1000억이란 재산을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 소유자가 이 사람인데
이게 명의자죠. 등기를 해놨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괜찮아요. 자, 이 실질 소유자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죠. 이 두 사람 간에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해버렸어. 죽고 났어. 실질 소유자가 죽고 나면 명의는 이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또 이 사람도 죽어버렸어. 그럼 이 사람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기 거라고 주장하죠. 그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네, 복잡한 문제들이. 아마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숨겨놓은 사람들은 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연대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요즘 부자들의 제일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고민이 치매에 걸려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뭐죠? 토큰, 비트코인, 한 100억, 1000억어치 사놨어요. 사놨어. 비밀번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디지털 시대니까. 그걸 기억을 못 한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부자들의 제일 큰 고민이 비밀번호 잊어먹는 거예요, 비밀번호. 부동산은 등기를 해놓으니까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산이 요즘 이제 관건이 뭐냐면 디지털 자산이에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런 거 다 디지털 자산이잖아요. 응? 디지털. 비밀번호 잊어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보험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망하고 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얼마인지, 보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내가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거는 다 체크가 돼요. 죽더라도. 체크가 되는데, 이 디지털 자산에 요즘 이제 이쪽으로 바꿔가잖아요. 재산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이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밀번호 잊어버릴까 봐서,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영원히 못 찾는 거랍니다. 영원히. 자산이, 요즘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런 또 고민이 있답니다. 명의신탁 금지되어 있죠. 명의신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의신탁이 금지되어 있는데 당사자 간의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명의신탁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이제 좀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명의신탁을 하겠죠. 조금 숨기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여러분들의 저처럼 이제 법의 범주 내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 때는 이런 고민도 없겠죠. 그냥 뭐 우리 가족한테 해주면 되고 자식한테 해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에서 법인의 성립과 소득의 귀속. 자, 법인의 성립과 소득의 귀속. 자, 실체가 다른 실체가 개인 기업과 다르지 않는 법인이다. 이 개인 기업과 다르지 않는 법인이야. 이게 외형은 법인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겠죠. 실체가 개인 기업과 다르지 않는 법인이다. 근데 법인인데 개인하면 마찬가지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조세 회피반을 목적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설립이 맞나?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격을 부여해서 법률상은 법인에게 귀속하는 소득을 그 구성원인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자, 조세 법률주의 아래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세 법률 관계로부터 이탈해서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럼 뭐죠? 법인으로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경우 납세자 측에서 실제적으로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개인 소득으로 과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예? 이런 경우는 외형에 의해서 과세할 때 아니라니까. 그러면 조세 법률주의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면 그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법인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모든 법인은 국세청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을 부과하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이 개인 기업이야. 개인 기업이나 똑같은 건데 그 외형상 법인으로 돼 있어도 그 법인을 국세청이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개인이 나는 사실상 이게 내 개인 거다. 그래서 내 개인을 소득세로 과세해 주라. 이런 것도 허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또 밑에 뒤에 단서가 있네요. 법인이 사업거래의 주체가 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내고 있어도 사법상 진실의 법률관계에 비춰보면 거래의 주체는 그 구성원인 개인이고 법인이 사업의 주체인 것 같이 가장한 것에 불과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가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가장행위는 불법이죠. 가장행위는 불법이니까 이 가장행위가 있었다 하면은 이거는 개인으로 의해서 과세할 수 있다. 가장행위 자체는 불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조세 회피행위. 아까 조세 회피행위 앞 시간에 본 적 있죠. 납세자가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 형식에 의지 않고 우회하는 행위다. 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다. 이 행위 자체는 납세자의 진위에 의한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진실로 존재하고 사법상으로도 적법 유효하게 취급된다는 점에서 가장행위와는 다르다. 자, 조세 회피행위는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아까 앞에서 절세행위, 합법적이죠. 탈세행위, 이거는 불법이죠. 불법은 불법대로 또 취급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행위. 가장행위는 무효다 이런 얘기죠. 무효다. 가장행위는 뭐냐면 납세자가 흔히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하는데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 조사포탈행위, 가장행위를 한다. 근데 절세행위는 합법이죠. 조세회피행위는 회피행위 중에 절세행위는 합법이니까 문제가 없고 탈세행위는 이 조세포탈은 탈세행위죠. 이렇게 탈세행위에 조세회피행위 중에 조세포탈 이건 불법이죠. 절세행위 이건 합법이죠. 근데 이 가장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이러니.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러니. 가장행위는 그런 뜻이겠죠. 진위에 의하지 않았다. 가장행위는 밖으로 표시된 행위 자체가 당해 납세자의 진위에 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 민법 제108조의 소정의 통정허위 표시가 그 대표적인데 이런 가장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그러잖아요. 진위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 이런 거는 무효다. 무효다. 세법상 가장행위가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로 매도인과 법인 사이에 거래에 게재된 개인과 거래가 가장행위인 경우 과세상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무효의 계획이다. 은닉된 법인과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런 얘기죠. 위법소득이면 어떻겠냐? 위법소득. 자, 법에 위반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이걸 과세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다. 위법소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정설, 긍정설. 자, 위법소득에 의해서 과세를 하면 입법한 행위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그건 과세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정설이야. 예? 그러면 위법소득이라고 과세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뒤에서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겠네. 위법해 가지고. 그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예요?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응? 실질 과세 원칙에서 과세를 하죠. 긍정설, 과세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놔두면 그 사람 혼자 뭐 떵떵거리고 위법에서 잘 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냥 둬도 되겠냐. 과세해야 된다. 이게 긍정설이죠.
입법소득이라도 현실적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환원될 것이라는 이유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환원되면 그때 조정해주면 된다. 세법은 현실적인 소득에 착안해서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입법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입법소득도 과세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조세는 형사벌, 행정벌 또는 민사벌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직접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입법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입법소득자를 적법소득자보다 우대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조세 공평에 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긍정설이죠. 그러면 자,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각 나라들은 어떻게 이걸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독일은 법에다 정해놨어요. 입법소득 과세하자 딱 정해놨어. 자, 독일 조세기본법 41조에는 법률의 행위가 무효이더라도 납세자가 그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 성립시키는 한 그에 대해서 과세하며 가장행위는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장행위의 숨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숨은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일은 국세기본법에 딱 명시를 해놓고 책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법에 정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뭐죠?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놨잖아요. 열거주의에서. 열거된 소득만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위법소득에 대해서 이거는 열거되지 않은 거는 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포괄주의에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과 12월 31일에서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면 증가된 것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전법상에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 자, 조세법 해석과 적용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뭐죠? 신뢰 보호의 원칙이죠. 우리가 한번 약속하면 지켜야 이런 얘기죠. 약속을 하면 지켜야죠. 그래야만이 예측 가능성과 당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번 약속했는데 다른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고 신뢰가 깨지는 것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그거다 이런 얘기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공법 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의 채권 채무 관계는 사법상의 채권 채무 관계와 유사하다. 그 전문성과 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 법규의 해석 적용과 관련해서 과세 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의 측의 적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세 관청이 어떤 언동을 했는데 그걸 믿고 납세자가 경제행위를 했다. 그럼 그걸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뭐다? 신뢰 보호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자, 현황은 어떤가 보면 조세 법규는 내용이나 체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과세 관청의 해석 지편과 관련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세무 지도 등을 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납세자가 과세 관청의 언동에 대해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했을 때 과세 관청이 번복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 기존의 법률 관계를 뒤집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적 안전성을 회한다. 납세자하고 또 법률 관계라는 제3자가 또 있을까요? 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납세자의 신뢰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기존의 법률 관계를 그대로 존중하고 용인한다.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원칙을 보면
자, 합법성의 원칙과의 관계. 자, 합법성의 원칙과 관계. 이건 뭔 말이냐면,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 해석했는데 납세자가 그걸 믿었어. 납세 의무자의 감면, 자, 세금 너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과세관청이 했는데 그걸 납세 의무자가 믿었어.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그 법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얘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 잘못을 바로 잡아 과세관청이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와 같은 결론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부정한다. 그래서 기존의 법률 관계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합법성의 원칙이 시내 측보다 더 우월적지이다. 아까 합법성의 원칙은 뭐라 했나요? 담당 공무원이 법에 정한 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래 하지 말아라. 근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깎아주겠다고 납세자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합법성의 원칙은 법대로 하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해석해서 깎아주라고 했어.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 두 개가 배치되는 행위가 발생했잖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 그 얘기잖아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 측 원칙보다 더 우선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신의 측의 적용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양자의 관계는 합법성의 원칙이 끝난 곳에 신의 측의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깎아준다고 말했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 실수하면 막 다 깎아주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합법성의 원칙의 끝부분에 신의 측의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과세관청의 입장이야.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죠. 납세자의 경우에. 납세자가 허위로 세무신고를 했어요. 허위로 세무신고를 했어. 이때 과세관청이 그에 기초해서 과세처분을 했어. 처분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허위로 신고를 했어. 근데 과세관청이 그대로 종결을 했어요. 과세처분을 했어. 이럴 때 이제 어떠냐 이런 얘기죠. 조세 법률 관계는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다. 납세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판례가 납세자에게 신의 측 원칙이 적용하는 기준으로 밑에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판례가 보는 견제예요. 첫째,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두 번째, 그 행태가 납세 의무자의 심한 배신 행위에 기인해야 된다. 세 번째, 그에 기인해서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는 어떤다? 과세관청이 조사해서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네. 자, 과세관청의 경우, 아까 납세자의 경우, 과세관청의 경우,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신의 측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두 번째, 납세자에게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없을 것. 세 번째,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네 번째, 과세관청이 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해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것. 이랬을 때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해서 신의 측의 원칙이 적용된다. 네 가지 요건이 해당될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아까 합법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공적 견해 표명은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국은 행정행위를 누가 하나요? 담당 공무원이 얘기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행정조직상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가능성 등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신의성 실현 원칙에서 소급 과세 금지. 앞부분에서 한번 봤었죠. 소급 과세 금지. 비과세 관행 또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 이건 넘어가죠.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거 과세 원칙. 근거 과세. 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무작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놓은 게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근거 과세 원칙이 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1항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서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 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근거하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장부와 증거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제1항에 따라서 국세를 조사하고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한 사실에 결정한다. 이게 장부와 증거 자료에 의해서 하되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해서 결정했을 때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된다.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결정할 때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다 적어라 이런 얘기죠. 개별세법에는 근거과세 원칙이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거고 개별세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봅시다. 납세 의무자의 과세 표준 등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탄료가 있어서 이를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할 때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를 근거로 하도록 각 개별세법에도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거과세 원칙,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한 과세를 방지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납세자에게 불복 청구의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이다. 장부와 증거 서류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이거는 조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경영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경영자가 장부와 증거 서류를 잘 갖춰놔야만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 목적입니다. 과세관청은 부수적으로 그걸 얻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나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가 잘 몰라요. 그거를 다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 파트의 통제는 이 기업의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기재를 하고 그것이 보고서가 CEO한테 올라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CEO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국세청에서는 갖다 쓰는, 세금 부과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다. CEO한테는. 그래야만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보고서들이 오려면은 계속 단추 잘못되면 계속 잘못 끼어지잖아요. 이렇게 정확한 회계 자료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회계 자료 잘못 갖춰서 망한 게 대우그룹 아닌가요? 그렇잖아. 부실. 그냥 있지도 없는 가상 자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응? 국세청도 필요하지만 CEO한테도 정확한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자, 과세 몇 시죠? 15분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